예, 6월 10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외부 접속 먼저 전기차 고정우 위원 들어와 계신가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발표해 주세요. 예, 예. 전기차 2차전지,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로의 스피로버, 그러니까 수요 전이는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이제 팩트 내용인데, 저희는 특히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 국가들의 5월 전기차 판매량 수치가 하나하나씩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이제 독일까지 해서 이제 발표된 7개 국가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이제 큰 성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성을 강화시키는 이제 요인들도 이제 포착 중에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구매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이제 금융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같은 전기차 및 친환경차 이제 중심의 이제 정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은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포함하면 10년 연평균 이제 30%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는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유는 유럽 사업 노출도가 이제 크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생산 능력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25년도에 삼성 SDI는 전체 캐파에서 58%가 유럽 헝가리 쪽에서 이제 구축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캐파에서 53%의 이제 캐파가 유럽 이제 폴란드 쪽에서 이제 구축될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방 기업들의 수혜도 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는 기업으로 보면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두산솔루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신흥SEC를 저희 보고 있고요. 전동화 수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는 저희는 현대모비스, 한운시스템, S&T 모티브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 같은데, 사실 기존 실적 전망에서 좀 많이 상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난번 인덱스 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성장 자체는 올 3분기 이후부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유난히 튀는 업체가 있는데, 어제 LG화학도 이제 발표를 드렸겠지만, LG화학은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의 MEB 가동의 첫 번째 타자의 수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닝 모멘텀 자체는 올 3분기 이후부터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년 이후에 이제 성장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셀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가정 자체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의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그 고점이 있는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다 입을 거라 이렇게 긍정도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래도 중간중간 체크해야 될 변수나 리스크 요인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제 판매량과 관련돼서는 이제 2분기 초부터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긍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눈높이 자체는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 시장이다라고 이제 놓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분명히 이제 새로운 컨센서스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컨센서스에 이제 미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닝 등등의 이제 실적 같은 것들은 이제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당장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신차에 대한 출시 계획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의 ID3가 이제 출시 지연이 한 번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제 출시 지연과 같은 요런 이제 리스크가 이제 발생한다면 분명히 요거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 측면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대로 전략인사이드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자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이제
대내외 혼란이 좀 나타나면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프레딕닷컴에서 보여지는 차트인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당선 확률이 55%를 상회를 하면서 트럼프 재선의 위기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촉발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률이 좀 크게 상승한 데 이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진보 성향의 대중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지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미국 판벨트 지역에도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이든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가장 큰 우려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세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 강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는 부분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유세라든가 법인세 인상이 우려 요인인데 그림 8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제 예산 조정 절차 그리고 예산 일반 절차입니다. 근데 이 예산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일한 당이어야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난번 예상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상원의 50% 동의만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일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는 상원 60%의 가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이제 35%에서 21%로 트럼프가 낮춰놓은 상황이고 이게 10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시 취소를 시키려면 결국에는 상원 60%의 통과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공화당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세가 빠르게 실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제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드 프랭크 법안을 강화시켜서 금융권들의 규제를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바이든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7페이지에 이제 그 표 1을 좀 보시면 사실 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이 블루 컬러 워커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의 지지층은 실리콘밸리에 기반이 둔 화이트 컬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지금 금융이라든가 IT 쪽에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규제를 강하게 바이든이 하기는 어렵고 샌더스나 워렌 대비해서 바이든은 슈퍼팩이 가장 많습니다. 즉 로비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대형 IT 기업들 뭐 팡주라든가 대형 금융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팡주에 대한 이 반독점 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워렌이 말하는 대형 IT 기업 분할에는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먼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규제는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콘텐츠 포스트에 대한 제재 이런 정도로만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3월달에 이제 슈퍼 화요일에 바이든이 샌더스를 이겼을 때 오히려 IT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바이든이 제시하는 공약들은 사실 자산시장의 버블을 용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팡주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실행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노이즈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공약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버블을 용인하는 공약들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의 당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 그림 12를 보시면 대부분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성장률이 좀 더 높았고요. 오히려 그림 13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 대통령 집권 2기에는 GDP가 더 하락했던 그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투자를 촉진을 해서 투자를 확대시키는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공약보다는 오히려 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약들이 많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페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때 그 업종별 수익률을 보시면 투자를 많이 확대했던 섹터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의료, 금융, IT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신성장 테마주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업종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 후보자들의 특징은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관련된 거에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할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 딜 정책이 일단 최우선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 IT 성장주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 제약 바이오 그리고 국방 쪽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규제 강화 방침 의사를 밝힌 은행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TPP를 이제 재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드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루 컬러들한테 좀 불리한 철강이라든가 화학, 자동차, 조선, 농업 이런 쪽의 산업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페이지에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첨단 제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헬스케어, 국방 쪽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뭐 선거까지 좀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뭐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는 막판 뒤집기도 있을 수 있고 4년 전에 되돌아가다 보면 뭐 이런 조사에서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높았지만 막상 까보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더 재선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또 어떤 그 섹터나 뭐 또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오히려 버블을 용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 제거다라고 좀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서 가장 높이 봤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재선이 되기 전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미중 마찰을 확대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FX 코멘트 권하면 연구원입니다. 예, 환율 쪽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만에 1,200원도 이제 하회하면서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저희는 메인 그 동력이 유럽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 미진했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유로존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에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예정된 이벤트가 좀 중요한데요. 6월 11일에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있고요. 보다 중요한 건 6월 19일에 EU 정상회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유럽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한 이제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만장일치는 아니고 지금 4개국이 반대하고 있고요. EU 비준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 이제 이런 기대감,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 부분 유로화에 좀 선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개국이 반대하면서 향후에 부양 규모 축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 원달러 쪽에서는 3분기 일단 밴드 하단으로 1,16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뭐 이런 워낙 강세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수출 2자릿수씩 감소하고 있고 여전히 선진국 수요 개선 더딘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아직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유럽 채권 시장 전망 박민수 연구원입니다.
네, 하반기 유럽 채권 시장 전망 자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는 최악을 좀 지나갔지만 재정 위기 우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는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독일이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쓰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독일은 대내 수요보다 대외 수요에 더 민감합니다. 글로벌 투자 수요와 내구재 소비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독일 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피그스로 대표되는 재정 불안 국가들은 다시 한번 재정 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당장은 신용등급 강등을 모면했지만 2021년 이후에 등급 강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EU의 FTA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충격 가능성도 유럽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최근 독일 금리의 상승세 또 피그스 금리의 하락세는 추세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독일 금리는 하락세로 피그스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독일과 주변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도 좀 최근에 계속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중장기적 재정 위기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 앞서 환율에서 말씀드린 6월 19일 EU 정상회의에서 이제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유럽 경제 회복 기금이라는 겁니다. 이 7,500억 유로 규모고요. 그 중에 5,000억이 그 보조금 형태로 지급돼서 이제 부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유로존 전체의 재정 적자가 약 9천억을 좀 상회할 걸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도 4천억 유로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성장이 좀 더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재정 정책을 추가로 쓴다거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내년까지도 좀 재정 적자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규모의 기금으로는 좀 재정 적자 위기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이머징 통화 강세로 가고 이머징 통화나 증시가 후조세 이뤘던 게 사실 이면에 유럽 경제 회복 기금 가능성이 되게 크게 작용했잖아요. 자, 이걸 놓고 보면은 6월 19일이 그 정상회담인데 이때 통과 가능성, 그리고 통과가 안 됐을 때 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권하민 연구원이 좀 연구해 주시죠. 일단 지금 당장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기금을 좀 제한하고 나선 프랑스조차도 6월에 가능성이 높지 않은 7월 초에 다시 회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월에 회의하고 나서 정례 회의는 10월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수십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이걸 가결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고요. 여전히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네덜란드 등 4개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이제 협상에 여러 가지 난항이 예정된 부분은 이들 국가의 반대, 그리고 EU의 비준, 그리고 이제 부양 규모 축소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아니고 좀 더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대출금 지원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지 직접적으로 재정 이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여전히 이제 5천억 유로로 지금 유럽 망가진 경기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 올라온 유로화 레벨, 그리고 유럽 금리 수준이 추세적으로 좀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희 환율과 금리 쪽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현대건설기계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는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쪽 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확인을 해서 좀 이익 전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법인이 가지는 좀 고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중국 쪽 사업을 현대건설기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손자 회사인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물론 이게 현대건설기계의 지배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 지배주주 순이익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현대 그 중국 강소법인의 실질적인 실효 지분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현대건설기가 작년에 4분의 1 정도였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36%만 이익을 이제 그 본사로 가져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서 이게 영업이익 개선에 대비해서 지배주주 쪽으로 막상 들어오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최근에 실적을 상당히 높게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20배가 거뜬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뭐 20배 이렇게 간 적이 있었지만 저희 기계업종 대다수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PER 10배 전후로 이렇게 재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 현대건설기의 지금 주가는 코로나 사태에 의한 영향이 사실상 하반기부터 해소된다는 가정하에 그 내년 전망을 그냥 땡겨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사태에 의한 영향이 생각보다 길어졌을 때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실망할 거리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달 초에 글로벌 그 굴삭기 전문 리서치 기관인 그 오프 하이웨이 쪽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올해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는 17% 정도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넣고 있는 연간 YOY는 사실 오프 하이웨이가 주는 전망보다 높게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요. 대다수 굴삭기 업계에는 사실 오프 하이웨이 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분 구조라면 중국이 아무리 좋아도 뭐 현대건설기가 덕보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럼 우리가 현대건설기기를 볼 때는 일단 중국 시장보다는 뭐 다른 쪽을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직수출이라든지 어쨌든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나 아니면 본사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익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제 그 모델 이렇게 봐주시면 현재 그 6월 초를 중심으로 이제 그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도 회복이 있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올라오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일단은 그 이쪽도 락다운이 좀 풀려서 분위기 쇄신을 기대한다 이런 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전망치에 반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이 바이로 올라가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변해야 될까요, 그럼? 현재 그 중국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하반기부터 회복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저희 지금 6월 초에도 아직까지 좀 일부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에 좀 징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지역들,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저희가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신흥시장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또는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판가를 인상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싼이나 이제 중국계 회사들은 판가를 올렸는데 저희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해외 주식 하이엔로우입니다. 네, 해외 주식들은 지난 2주간에 뭐 일본 주식이 9%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8%, 상해 종합도 4% 올라서 대체로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났고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신저가 종목을 보더라도 미국 S&P 500 중에 신저가 종목이 1개밖에 없었고요. 49개가 신고가였고 일본은 토픽스 500 중에 신저가가 없었습니다. 50개가 신고가를 했고요. 중국은 뭐 신저가, 신고가 다양하게 좀 있었던 편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금융, 산업재, 에너지, 부동산, 소재 등 섹터가 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그 소비 중심의 상승세가 좀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공장 자동화, 저희가 코로나 시리즈 마지막으로 했던 CEO의 생각 여기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 분리막이죠. 예, 창신 신소재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오이시쿠스, 그리고 중국의 허거 레스토랑 운영업체인 하이디라오 등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이 신저가가 더 많은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이게 이제 시장 섹터별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코로나19가 좀 먼저 소강 국면에 좀 들어갔고, 정부 정책이 이제 약간 소비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그쪽은 좀 올랐고, 그렇지 않은 쪽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M&B에는 빠져 있는데 하반기 산업 전망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죠. 예, 테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테크 업종별로 좀 수요 명암이 갈릴 것 같고요. 페이지는 8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핸드셋 업종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OLED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부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5G랑 차세대 반도체가 수요를 이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양호했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좀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이제 비대면 수요 때문에 서버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뭐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 재고도 일부 정상 수준을 좀 초과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반기에 모바일 수요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뭐 20%, 3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되는 거를 많이 상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모바일 수요가 좀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8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3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D램도 플랫, 낸드도 플랫 기록해서 수급 균형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서버 D램 쪽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 7% 가까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플러스도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얘기들이 되게 많고, 어느 한쪽이 이제 뭐 우세를 보일 때는 뭐 주가가 좋았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는 주가 빠졌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D램 가격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플랫으로 끝났고, 서버 D램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D램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한 1% 정도 되면서 이 블렌디드 ASP로는 D램이 플랫 정도 기록한다 보고 있고요. 플랫 정도 기록하면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뭐 약간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을 좀 설명을 드리면 D램은 캐파 증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이미지 센서로 전환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한 30K 정도 캐파를 증설을 하고요. 하이닉스도 이미지 센서 전환이 있지만 중국 우시에다가 한 30K 정도 증설하고, 마이크론은 상반기에 그 1Z 나노미터 수율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이게 개선이 되면서 D램은 출하량 증가폭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의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수요도 그렇지만 캐파 증설이 미미하기 때문에 D램보다는 수급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중국 시안에다가 캐파 증설이 있고 평택 E라인에다가 일부 있고요.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뭐 다 올해 낸드 투자는 없기 때문에 낸드는 공급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램이 재고가 현재 한 4주 정도 수준이고요. 낸드가 2주 미만이기 때문에 낸드 수급이 훨씬 더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이따 이제 모바일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뭐 중국 정부에서 5G 인프라 구축을 좀 많이 서두르고 있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이미 좀 회복세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9월 이후에 아이폰 12가 출시가 되는데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한 12%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저께 그 아이폰 12에 대한 판매 시점에 대한 이제 뉴스도 나왔거든요. 기존 시점 대비해서 뭐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전망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좀 더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반도체 쪽에서는 좋게 보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분기보다 그 2분기 어닝 모멘텀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해서 이제 감익이 예상되고 하이닉스는 증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하이닉스의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뭐 디스플레이랑 핸드셋도 좀 말씀을 드리면 탑픽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덕산 네우룩스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LCD는 사실 뭐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OLED 같은 경우는 TV 쪽에서 이제 페네트레이션 그 레이트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도 상반기에 삼성에서 이제 2가지 모델 나왔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2가지 모델 나올 거기 때문에 OLED 쪽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핸드셋 같은 경우는 108페이지에 LG 이노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셋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뭐 화웨이 쪽보다는 애플 쪽의 모멘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애플 서플라이 체인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인터넷 게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좀 저희는 자료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네이버, 카카오 비롯한 이제 각종 컨텐츠들 사용량 많이 늘어났습니다. 121페이지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커머스 쪽에 이제 경쟁력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의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광고 시장 쪽의 매출 성장이 하반기에 조금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은 컨텐츠 쪽도 이제 웹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과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핀테크 쪽도 조금씩 이제 수익성 확보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 이런 쪽에 이제 중심대로 이슈가 계속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가 탑픽이긴 합니다만은 네이버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게임 쪽은 신작 관련해서 좀 모멘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웹보드 쪽 게임 은 규제 완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유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3가지 테마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구조적 실업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업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창업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대나 아니면은 그 여성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규 아이템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저희 자영업 경기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편의점이나 뭐 온라인 쇼핑 이런 곳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온라인이고요. 194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온라인 사업자별 매출 비중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온라인의 특징은 굉장히 파편화됐다는 거, 경쟁이 심해서 아무도 돈 버는 사업자가 없다는 건데 2020년 보시면은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 합산 점유율이 25%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온라인이 좀 본격화되면서 오프라인이 정말로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의류 쪽에도 좀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의류 쪽도 이제 초거대 기업만 살아남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저희 이제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 거의 매출의 40에서 50%를 유통 수수료로 쓰고 있는데 브랜드력이 되는 기업은 이거 자사몰로 유도를 해서 수수료를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력이 높은 일부 기업들의 어떤 굉장한 체질 개선이 나타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국 소비 버릴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196페이지고요. 코로나 폭락 이후 지금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중국 소비주만 그런 게 없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인천공항 임대료가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인천공항만 없어져도 지금보다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올해 이제 8월에 영업 종료고요. 신세계는 최근 들어서 철수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국내 최대 대표 가맹사업자인 GS 리테일, 그리고 인천공항 영업이 종료가 되는 호텔신라, 마지막으로 브랜드력이 좋아서 온라인 매출 비중 상승하고 있는 F&F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음식료 화장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예,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되는 소비재 업체들이 있고요. 음식료 산업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해외 업체들 사례 보게 되면 매크로의 위기가 오히려 제품이 해외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로 해외 시장에서 식품 수요 증가는 소비 저변의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장품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면세나 수요 측면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동안 안 좋았는데요. 생산 기술 측면에서 우위는 오히려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밀었던 온라인으로의 채널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의 레버리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한층 레벨업 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앞서 이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중국 소비주만 반등을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세나 이런 쪽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 성과들이 부각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 나타난 업체들이 뭐 주가는 뭐 조금씩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CJ제재단, 코스맥스 추천드리고요. 작년에 두 업체 다 모두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각각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두 부분이 모두 해소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어서 정유학 발표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있고요. 유가가 연초 한 60달러 수준에서 현재 한 38달러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레벨이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 유가가 낮아지면서 사실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랑 오일 생산량이 하반기에 좀 감소세로 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자체가 낮아진 그러니까 원가 하락 효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산업 구조를 정유화 화학을 변화시키면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수혜, 손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뭐 결론적으로 화학은 유가 하락이 좀 수혜가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정유는 이제 수혜 없이 오히려 좋지 않은 재무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이 주는 효과가 석유화학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공급이 지금 늘어난다는데 우려가 이제 확대된 시기였다면 올 하반기는 공급이 지연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완화되는 공급 우려가 완화되는 시기가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원가 측면에서는 237페이지인데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유입 물량이 크게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비트라지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한 $200 이상이 가격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는 미국 물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런 이제 수혜가 있다. 반면에 이제 수요 쪽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원가 하락이 그대로 스프레드 확대로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유 쪽에서는 이제 그 설비 가동률이 한 20% 가량 낮아진 생산량을 굉장히 좀 많이 축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재고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수요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품 면면을 보면은 항공유, 자동차, 선박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요가 좀 회복되기 좀 어려운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유의 그 실적이나 아니면 그 마진 개선은 하반기에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은 이제 LG화학을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에 이제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른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면서 좀 주목을 지속적으로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 기업 분석 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예,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